안녕하세요. 톡톡사용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들은 가족다운 가족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에 젖어 살았던 저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평생을 약속하려 했었던 예비 신랑을 통해 세상에는 생각보다 가족의 발목을 잡고 본인과 같은 위치로 끌어내리려는 가족 같지 않은 가족들이 참 많기도 하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사람만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미래를 맡겨도 후회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놓여 있는 곳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상황뿐이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동안 얘기들을 털어놓고 구독자님들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 현명하신 조언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됐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 외에는 다 행복한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 행복한 고민들이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아 삶을 고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할 것이고 자식이 매일같이 속을 썩이는 사람은 가정의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할 것이고 또 금전적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돈이라 생각을 할 거고요. 저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어보면 아무 고민하지 않고 돈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돈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 아니면 포기하게 되는 것들, 돈이 필요해서 무리해서 일을 하다 건강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파도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돈 문제도 큰 걱정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던 이유는 그거거든요. 전 돈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늘 넉넉한 집 때문에 돈 걱정은 물론이고 다른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이 대대로 돈을 만지는 일을 했었어요. 할아버지 때는 금을 팔아서 부를 쌓았고 아버지가 그 가업을 이어받아 하시다가 저희 엄마를 만나셨대요. 저희 엄마도 부유한 외가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고요. 양가 어른들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신 두 분은 집에서 정해준 순서대로 차근차근 결혼하고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낳으셨고요. 제가 막 태어났을 때 황달깨도 있고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 항상 병원을 다녀야 했대요. 저희 아버지도 어지간한 사랑꾼이신 게 어린애를 데리고 항상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더 이상 금을 파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다. 엄마가 신생아를 안고 그곳들을 일일이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엄마랑 저는 놔두고 출장을 다니는 일이 잦았는데 제가 병원을 다니고 나서부터 엄마한테 혼자 애를 맡겨놓는 기분에 너무 미안하셨대요. 그래서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회사를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순위에서도 꽤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름대로 입소문난 중견기업에서 뭔가 대단한 창립 일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픈 자식과 마누라 걱정에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설립하신 회사였던 거죠. 돈이 돈을 부른다고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기업인들도 많게 하겠지만 실패해도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짱짱한 자금이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아버지의 논리예요. 저도 그 말에 100번 1000번 동의해요.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금수저가 다른 게 금수저가 아니라 실패해도 언제든지 다른 것에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금수저가 아닌가 싶어요.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차근히 성장한 아버지의 회사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내와 아이에게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달려갈 수 있는 회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도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돈이 많다고 펑펑 쓰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내는 그런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죄다 졸부인 것 같다고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돈이야 쭉 많았는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고 다녀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부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되려 그게 당연한 일이라서 집에 돈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돼서야 알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구나. 식당에 가서 메뉴판의 가격을 보는 일, 옷가게에서 옷의 가격을 뒤집어 보고 부담스러움에 돌아서기도 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안정적인 집안에서 살고 있구나 싶었죠. 사연을 쓰다가 보니까 딱히 돈 자랑을 하면서 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돈 자랑인가 싶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걱정은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은 오히려 저를 늘 외롭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반대로 차별한다고 해야 되나요? 넌 어차피 돈이 많아서 걱정도 없을 거 아니야. 돈이 많다고 왜 걱정이 없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는데 왜 나는 그거 하나 찾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나. 자기 전에 막연한 불안감으로 큰 바위덩이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고 돈이 많으니까 항상 주변에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천지였어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오히려 넉넉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반대로 숨기게 되더라고요.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 죄다 내 돈을 노리는 도둑놈들로 보여서 그때 제 주변으로 다가온 좋은 인연들을 많이 놓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나 싶어요. 부잣집 딸내미의 철없는 투정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렇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와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런 저를 보면서 부모님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죠. 당장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그 당시 성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볼 정도였어요. 한참 방황하고 있는 저를 불러서 아버지가 집에 앉혀놓고 물으시더라고요. 너 대학 갈 생각은 있냐고. 하고 싶은 건 있냐고요. 엄마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고 한참 동안 대답 없이 거실에 가만히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없는데 대학을 가서 뭐 할 거냐고. 지금 성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나 겨우 갈 것 같다고요. 당연히 혼쭐이 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어깨에 손을 툭 얹고 괜찮다 하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대학 나와야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늦게서야 꽃을 피우는 나무도 있는 법이야. 기죽지 말고 그렇다고 놀 생각은 말아라.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늙음하게 딸 뒷바라지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한 것도 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도 전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서러웠는지 아버지의 괜찮다 소리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남들 다 대학 갈 때 저는 그렇게 대학을 안 가겠다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집구석에서 아버지 말대로 부모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노는 철없는 딸은 또 되고 싶지 않아서 제 생활비를 제가 낼 요량으로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 먼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하러 멀리 나가서 일자리를 찾냐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기업 회장의 딸이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빌빌거리고 있다고 손가락질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었고 아버지의 특혜로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들이 달가워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들어가면서 괜히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한자리를 뺏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에 부모보다 자식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아버지가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박으셨어요. 내가 뭐 너한테 정규직 자리라도 줄 것 같으냐?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마침 회사에 고졸부터 지원 가능한 계약직 한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봐.
1년 동안 네가 열심히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평가받고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할 테니까. 회사에 들어간 이상 나는 네 아버지도 아니고 네가 내 딸이라고 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을 챙겨주고 그런 일 없을 거다. 너도 아버지 회사에 눕기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일해라.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 엄마랑 상의해보고.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회사에서 계약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전까지 엄마 카드로 생각 없이 돈을 썼던 게 얼마나 생각 없는 짓이었는지 깨닫게 됐죠. 제가 회사에 들어갈 때 계약직 월급이 170만 원 정도였거든요. 거기서 90만 원은 엄마에게 생활비로 매달 드리고 남은 80만 원으로 전화요금이며 점심 식대며 보험료며 이것저것 사용하고 회사에 출근할 때도 아버지랑 같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 출근 날 자연스럽게 아버지 차에 얻어 타려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저를 보고 회장차에서 내리는 걸 보면 네가 내 딸인 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겠다면서 버스 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갈 돈이 많은데 교통비까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참게 되고 아쉬워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철이 많이 들었어요. 회사 생활은 어땠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 어렵고 재밌었죠. 일을 제대로 못해서 혼나는 날도 많았고 또 제가 생각보다 셈이 빠르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물품 출납을 관리하는 총무 일을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수학이 그렇게 재미없고 싫어서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맞는지 확인하고 내보내고 하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공부 좀 할 걸 후회했던 순간들도 많았고요. 전 공부와는 영 인연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궁하면 찾게 되어 있다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을 혼자서 해소하려고 회사가 끝나면 방에 틀어박혀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생전 안 흘려봤던 코피도 그때 흘려봤어요. 아는 게 많아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을 몸소 겪으면서 잘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았던 회사 생활을 하며 스스로가 성장하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코피가 난 코를 휴지로 틀어막고 늦은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께서 제가 드디어 사람구실을 하려나 보다 하고 흐뭇해하셨었대요. 돈 관리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게 되고 한 달 벌어 한 달 쓰다 보니까 1년 금방 가대요. 회사 집, 회사 집. 어떻게 보면 쳇바퀴 같은 생활에 답답함을 느낄 법도 했지만 오히려 쉽게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었고요. 단체 생활이 은근히 잘 맞는 체질인가 봐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가끔은 회사 욕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싹싹 빌기도 했고요. 가끔은 또 회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랑 맥주도 한 잔씩 먹으러 가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랑도 많이 친해졌어요. 제 상사의 말을 옮겨보자면 처음에는 일머리도 없고 배우려는 의지도 없어서 적당히 하다가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법 어엿한 직장인이 다 됐다면서 기특해 하시기도 하고요. 사내에서 다 같이 간 워크숍에서 등 떠밀려 나간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하는 쾌거를 이뤄서 한동안 집에서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었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1년이 지나가고 평가 점수도 꽤나 잘 맞아서 다행히 계약도 연장됐고요. 전 계약직이었잖아요. 그렇게 1년, 2년 계약 연장을 해가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때 대학을 갈 걸 하고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나와서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원들이 공부했던 시간에 대우받는 모습을 보고 부럽기도 했고요. 나중에 아버지 회사 채용 공고 올라온 것을 보는데 정규직과 계약직의 월급이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것을 보고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지방대학이라도 나와서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저도 저 사람들처럼 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이 넓어지는 것을 알고 나니까 기회 있을 때 공부를 더 하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청춘은 눈이 부셔서 자기가 얼마나 빛나는 시기인지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온몸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대학 안 가겠다고 집에서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말이 좀 쉽게 튀어나오질 않아서요.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시기였죠. 그 고민의 시기에서 저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주었던 것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비 신랑입니다. 저랑 예비 신랑의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 사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여태까지 저한테 큰 소리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그게 더 무섭긴 하죠. 그냥 네가 한 선택은 네가 책임을 지라는 주의셨으니까요. 제가 뭐 공연히 사람을 열받게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회사에서 자잘한 실수들을 해서 혼나는 정도? 그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악물고 싸워본 게 예비 신랑이었다니까요. 그날은 제가 법원에 간 날이었어요. 뭐 잘못을 해서 갔던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출장을 내고 왔었거든요. 서류를 챙겨가지고 얼른 회사로 복귀해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애 우는 소리가 나요. 그때도 이렇게 무더운 한낮이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냐고 부모님 따라왔다 잃어버렸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정말 온 목청을 다해서 울고 있고 제가 뭐 나서서 선행을 베푸는 인간은 아닌데 진짜 애가 어찌나 울어대는지 더운 날에 이러다가 탈수라서 와서 쓰러지겠다 걱정이 될 정도였다니까요.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잠깐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후다닥 슈퍼에 가서 물이랑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울어댔으니 목이 마르겠죠.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물은 마셔야겠고 눈으로는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꼴깍꼴깍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열심히 물을 마시고 또 물을 다 먹었다 싶으면 엉엉 울고 애를 달래본 적이 있어야죠. 제가 여기서는 더워서 울기 힘드니까 울 거면 저기 그늘 가서 울자고 하고 애 이마에다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올려줬죠. 그제서야 좀 살겠는지 눈물이 잦아들더라고요. 얘, 너 나 아니었으면 여기서 기절할 뻔했어. 네 덕분에 나 회사 들어가면 한 소리 듣겠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그래서 누구 따라왔다고 길을 잃은 건데. 시원해져서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자기가 누구를 따라왔다가 길을 잃은 건지 퍼뜩 생각이 났나 봅니다. 다시 울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됐다고 아줌마가 너 길 찾아주겠다고 그렇게 애 손을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뛰어오더라고요. 예비 신랑이었어요. 뛰어오자마자 애 손을 잡고 있는 제 손을 탁 치더니 애를 확 끌어당겨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것도 미루고 여태 애 달래고 물 먹이고 애가 또 가다가 길 잃어버릴까봐 손을 잡은 건데 거의 무슨 유괴범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황당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성민아, 너 괜찮아? 이 아줌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저기요. 그쪽이 뭔데 지금 날 보자마자 다짜고짜 범죄자 취급이에요? 애 아빠인 것 같은데 애 잃어버린 건 그쪽인데 왜 나한테 성을 내요? 성을 내길. 큰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여전히 미심쩍은 눈빛을 지우지 않은 예비 신랑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서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명함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계약직이긴 하지만 거래처들 만날 일이 많아 명함을 찍어두어 다행이었죠. 저도 회사 명함을 신경질적으로 탁 내밀었습니다.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이쪽으로 발이 연락 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저 여자가 애를 어쨌네 저쨌네 수군거리는 게 여기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정말 유괴범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땡볕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눈물까지 찔끔 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검사면 다냐고요. 뭐요? 여기가 검찰청이니까 그쪽이 뭐라도 된 것 같아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가 선량한 시민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애를 찾아줬으면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사람을 유괴범 취급을 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출장 나왔다가 빨리 돌아가 봐야 되는데 그쪽 애 때문에 여기 발 묶여 있어서 회사 들어가면 혼날 일만 남았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애 데려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요. 제가 갑자기 눈물까지 보이니까 황당한 눈치더라고요.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검사가 나빴네,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수군거리고 어버버 하는 예비신랑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제가 차에 올라타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 쌩하니 법원을 떠났습니다. 진짜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지 핸들 잡고 입으로 욕을 중얼중얼 하면서 회사로 다시 돌아갔죠. 왜 이렇게 늦었냐고 서류를 만들어 왔냐고 저한테 한 소리를 하시려던 부장님도 새빨갛게 익은 얼굴에 열받아서 씩씩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날이 많이 더우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자리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별의별 인간을 다 만나봤는데 제대로 진상 한번 만났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도 안 먹고 잠을 잤어요. 새벽에 깼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 통 와 있고 문자 메시지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예비 신랑한테 온 문자였어요. 10줄도 넘는 구구절절한 문장에는 자기가 큰 오해를 한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제대로 사과를 하고 싶으니까 마음이 풀리시면 연락 한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과가 달갑지도 않았어요. 이 자식이 내가 검찰청에 민원이라도 넣을까봐 어지간히 불안했나 보다. 그렇게 비꼬았다니까요. 다음날 연락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려요. 내가 이 번호를 어디서 봤더라 하고 저장 안 한 거래처 변호사인가 보다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더니 어제 그 대단하신 검사 나으시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땐 언제고 젠틀한 척을 하면서 제대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며 일을 몇 시에 마치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또 거기서 그래 사과 받을 거면 제대로 받아야지 싶어서 6시에 끝난다고 하니까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를 마치고 약속된 장소로 가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 얼굴을 보니까 화가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기분이 일부러 가방을 의자에 탁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요. 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감사 인사를 드려도 모자란데 순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히 사과드릴게요. 어제 물도 챙겨주셨다고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어지간히 미안하긴 했나 봐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괜히 앞에 있는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사실 화야 진작에 다 풀렸죠. 그때는 왜 심술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렇게 찾아온 인연을 붙잡을 운명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먼저 그랬어요. 사과를 하려면 적어도 비싼 데서 술이라도 한 잔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겨우 커피 한 잔 가지고 때우려고 했냐고요. 예비 신랑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러면 저녁도 안 드셨으니까 본인이 대접을 하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사라고 하니까 어디 고급 술집에 가서 양주라도 얻어먹나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런 데도 다 오는구나 싶은 허름한 막걸리집이에요. 참 생긴 거랑 다르게 검소하게도 산다 싶어서 제대로 대접하고 싶은 거 맞냐고 그러니까 자기 단골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도 다 온다고? 음식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마침 비도 부슬부슬 내리겠다 모듬 전에 막걸리를 시켜서 먹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코를 박고 먹었다니까요. 이 사람도 사과를 하러 나왔다가 냉큼 술 사달라고 하는 요상한 여자를 만났으니 참도 당황스럽겠다 싶더라고요.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나니까 분위기도 풀리고 어제 그렇게 서로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싸웠던 건 금방 잊어버리고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전 당연히 애아빠라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본인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법원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잠깐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조카까지 잃어버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또 그런 사연을 들으니까 제가 어제부터 괜히 성질을 부린 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됐어요. 오해는 진작에 풀렸으니까 더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오랜만에 돈 걱정 안 하고 술 얻어먹으니까 좋네요. 맛집도 한 군데 찾았고요.
좋은 회사를 다니던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다고 그래요. 더럽게 공부 안 해서 아빠 연줄 타고 계약직으로 들어온 건데 괜히 민망한 거 있죠? 그래서 그냥 계약직이다. 돈은 그쪽에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뭘 그렇게 띄워주냐 하니까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비신랑이 술을 진짜 못 마신대요. 저한테 그렇게 주저리 얘기를 할 때부터 이미 취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대요. 다 각자 자기 고민 안고 산다지만 여기도 사연이 좀 짠하더라고요. 검사 임용은 됐는데 벌어도 남는 거 없다고요. 집에서 자기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 같대요. 무슨 사연인지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본인도 가장 노릇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너는 공부를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면서 혼자서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다고요. 여동생도 하나 있는데 자기 뒷바라지 때문에 대학도 포기해서 죄책감이 심했다고요. 나중에 그 시누이 만나보니 오빠 때문에 억지로 대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대학 가도 돈만 까먹을 것처럼 골이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았지만 뭐 이건 나중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검사로 임용됐는데 그때부터 가족들한테 키워준 값은 내놔야 하지 않냐 빚독촉을 받고 있는 것 같대요. 자기를 검사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괜찮은 집안에 연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고요. 대체 뭐 어디다가 자기 명함이라도 뿌리고 다니는 건지 어머니랑 여동생이 계속해서 원하지도 않는 자리를 주선하고 있대요. 얼마 전에는 검찰총장 출신 인사의 딸과 선자리가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내내 저랑 결혼하면 아빠가 줄 좀 제대로 대준다고 하던데요 하는 소리를 달고 있는데 거기서 학을 뗐대요. 혹시라도 고위 인사의 딸을 거절했다가 보복이라도 당할까 싶어 정중하게 잘 얘기를 하고 되돌려 보냈는데 집에 오니까 어머니랑 여동생이 사채업자처럼 내가 젊은 날 그 고생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집안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다고요. 이게 정말 내 가족이 맞나 싶고 명예로운 검사가 되고 싶었던 본인의 생각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남한테 털어놓는 게 처음이랍니다. 검찰 백지 달고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아는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는 사람인데 밖에서 큰일이나 하겠어요. 이것도 내 팔자겠거니 하고 살아야죠. 그래도 검찰총장 출신 인사의 딸을 거절한 덕분에 선자리는 잘 안 들어오네요. 평생 가족의 울타리에 편안하게 살았던 제가 어떻게 감히 그 힘듦을 이해하겠냐마는 그 순간만큼은 눈앞에 있는 이 짠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저도 술이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예비 신랑의 손을 꼭 잡고 그랬죠. 당신 멋진 검사가 될 거라고요. 지금이야 어쩔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제대로 된 가족 이루고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오해 때문에 서로 소리 지르면서 싸웠던 사이였는데 서로 네가 힘들었네 내가 힘들었네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를 의리, 전우애 같은 게 생긴 모양이에요. 예비 신랑도 잡힌 손을 빤히 쳐다보면서 고맙다고 손을 포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귀찮을 정도로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싫진 않았죠. 그런 끔찍한 실행 얘기를 들었으니 당연히 먼저 호감을 표시해도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는 게 맞다는 걸 저도 잘 아는데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짠하고 이 사람한테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검사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노나 싶을 정도로 퇴근만 하면 저를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제가 그 당시에 대학을 가네 마네 혼자서 소가리를 했었는데 돈 때문에 들은 거면 본인이 미래에 대한 투자다 생각하고 등록금을 대줄 테니까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시작해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었다니까요. 거기서 나에 대한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처음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래서 이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 험난한 시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진 고려조차 하지 않았죠. 그때쯤에서 회사에서 몇 년간 꽁꽁 숨겨놓은 비밀도 단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이었단 사실요.
나름대로 잘 숨겨왔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아무도 몰랐었는데 우연히 다른 팀 직원이 주말에 저희 가족이 나가서 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본 모양이에요. 다음날 회사에 가니까 사람들이 절 보고 쑥덕거리는 게 느껴지길래 그때 알았죠. 아, 어디서 걸리긴 걸렸구나. 가뜩이나 말 많은 회사에서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서 사람을 괴롭힐지 걱정이 됐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 다들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회사에 무슨 특별한 일 없나 떠들거리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요. 가뜩이나 불편해 죽겠는데 촉새 같은 직원 한 명이 오더니 저한테 아주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회장님 따님이냐고요. 이미 누군가 봐서 소문을 퍼뜨린 마당에 거기서 아니라고 꾸역꾸역 우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맞다고 그래도 누구 자리 뺏어가면서 들어온 건 아니라고 했죠. 제가 대놓고 인정하는 건 예상 답안에 없었나 봐요. 그 직원도 아 그러냐고 머쓱해 하는데 누가 뒤에서 결제판으로 그 직원의 등을 척손이라게 때리길래 보니까 저희 부장님이에요. 그쪽 팀은 영 일이 없나 봐. 아 내가 그 팀 부장한테 한 소리 하던가 해야지. 얼마나 일이 없으면 직원이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나 물어보려고 업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회장 딸이면 왜? 지금부터 잘 보여서 뭐 한 자리 해보게? 자기 딸도 계약직에서 죽어도 정규직 안 시켜주는 회장님인데 너같이 일 안 하고 싸돌아다니는 놈 퍽이나 한 자리 주시겠다. 호되게 혼난 직원은 그냥 궁금해서 잠깐 와본 거라며 말을 얼버무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신경 쓰였는데 그래도 부장님이 중간에 잘 막아주신 덕분에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꽤나 잘한 모양이다 싶었죠. 평소에 잔소리를 그렇게 하시다가 그래도 자기 팀원이라고 감싸주신 부장님이 남의 팀 직원 혼내놓더니 괜히 머쓱했는지 저한테 괜히 받지 하면서 너 중책이라도 한 자리 맡으면 오늘 내가 편들어준 거 절대 잊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참 회사 들어오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회사에서 무슨 역병마냥 소문이 쫙 돌았는데 예비신랑한테 그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한 사이도 아니고 검사들이 기업인들 고깝게 보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냐고요. 몇 년간 꽁꽁 감춰놓았던 회사에서도 이렇게 금방 탄로가 났는데 때가 되면 예비신랑에게도 말할 때가 되겠지 하고 어쩌면 좀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저한테 일어난 엄청난 일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빨리 말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아버지께도 이런 사람이랑 만나고 있다. 조만간 인사를 시켜드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뭐 잘났다고 검사랑 만나고 있냐고 핀잔을 주시면서도 얼마 후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잘 만나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검찰 쪽에도 아는 지인들이 있으시니까 예비신랑의 평판을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저런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괜히 아버지한테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서 뿌듯하기도 했었죠. 부모님도 흡족해 하시겠다. 결혼을 가로막는 일은 더 이상 없겠다 싶었는데 예비신랑이 말했던 이상한 가족들 덕분에 제가 이 결혼 자체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비신랑한테 좀 큰 사건이 들어오면서 바빠졌고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데이트를 못한 지도 꽤나 된 것 같아요. 퇴근길에 주차장으로 가면서 아쉬운 마음에 목소리라도 들을까 싶어서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기요 하고 절 부르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인데 어딘지 모르게 낯이 있다 싶었는데 본인을 예비신랑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나 놀라기도 했지만 얼른 인사를 했죠. 예비 시누이는 오빠 방에서 제 명함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잠깐 자리를 옮겨서 얘기할 수 있냐 묻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이번엔 예비 신랑과 꼭 닮은 예비 시누이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예비 시누이의 첫 마디가 너무 어이없어서 아직도 기억나요. 저보고 그래요. 자기 오빠랑 헤어져 줄 수 있냐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커피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서 한참 기침을 하다가 되물었어요. 왜요? 하고요. 오빠가 검사로 임용되고 나서 들어오는 선자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빠한테 듣자 하니까 그쪽 고졸에 계약직이라면서요. 남자 하나 제대로 물어서 팔자 펴볼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관두시라고요.
저랑 엄마는 절대 허락할 일 없으니까요. 이래서 예비신랑이 본인 가족들이 보통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구나 싶어서 대체 어디까지 하나 싶어 대답을 안 하고 예비신우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봉투를 내밀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상황인가 싶어서 봉투를 들여다보니까 차라리 돈이나 많이 넣었으면 기분이라도 안 나쁘죠. 꼴랑이 해봤자 한 3,400만 원 되겠나 싶더라고요. 제가 봉투를 테이블에 휙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고졸이니 계약직이니 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건 알겠는데 오빠 좋은 결혼자리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사람치고 인심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난리를 피울 거면 돈 봉투나 두툼하게 챙겨오지 그랬어요. 계약직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못해도 그쪽 2달치 월급은 되겠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조용히 끝내줬으면 좋겠네요. 오빠한테는 괜히 이러쿵저러쿵 말 옮길 필요도 없고요. 하긴 그렇게 뻔뻔하니까 고절 주제 감히 우리 오빠를 넘볼 생각을 하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커피잔을 꼭 쥐고 예비 신우에게 끼얹을 것처럼 하니까 어머 하면서 눈을 꼭 감아요. 커피 부었냐고요? 당연히 안 부었죠. 그런 하찮은 사람들한테 더 이상 감정 소모하기도 싫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그쪽 얼굴에다가 지금 당장이라도 확 끼얹어버리고 싶은데 그쪽 말대로 내가 그쪽이랑 가족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 할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남의 방 뒤져서 명함 보고 찾아오는 그딴 짓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가족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경찰 부를 테니까요. 아시겠어요? 대답도 듣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대로 한 방 먹였으니까 당분간은 잠잠하겠지 생각하면서요. 오늘 있었던 일을 예비신랑에게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말을 할까 싶었는데 안 그래도 바쁜 사람한테 자기가 제일 신경 쓰는 가족 일을 전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저도 한 번은 참고 넘어갔어요. 차라리 그때 예비신랑에게 전화를 했었으면 일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텐데 아주 조금은 후회도 되네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는데 열받는 건 둘째치고 저런 집구석에서 예비신랑이 잘도 버텼다 싶더라고요. 만나는 여자가 성에 차지 않을 때마다 저렇게 유치한 드라마 장면이나 흉내 내면서 자기 오빠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녔을 걸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예비신랑 고생했을 게 보여서 더 짠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 뒤로 별다른 연락도 없고 예비신랑도 이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전화를 걸어오길래 굳이 더 말을 전달하진 않았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힘내보자고 출근길에 전화 한 통 마치고 저도 회사에서 바쁜 일을 막 처리하고 있었죠. 사무실 입구 쪽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뭐 오늘 정수기 소독이라도 오는 날인가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사무실 입구를 다급하게 막으면서 여기는 사무공간이라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총무부에 있으면서 강성한 저희 노조에서 종종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시위를 열려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제가 하던 일에 마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앞에서 경비 아저씨랑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이거 놓으라고 만날 사람이 있어서 왔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어째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저희 예비 신우가 사무실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벌떡 일어난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경비 아저씨를 획 밀치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모여들었고 전 진짜 너무 창피해서 땅으로 꺼지든 하늘로 솟구치든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야! 너 당장 나와? 안 나와? 나한테 어제 그 모욕을 주고도 네가 멀쩡하게 회사 생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장 나와 보라고! 제 이름을 쩌렁쩌렁 부르면서 난리를 피우길래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무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예비 신우이 앞에 섰습니다.
술까지 마시고 왔는지 은근한 술 냄새까지 풍기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예비 시누이가 제 멱살을 틀어쥐고 사람들이 달라붙어 억지로 예비 시누이를 뜯어 말렸습니다. 제가 머리를 감싸쥐고 할 말이 있으면 나가서 하자고 이러니까 웃으면서 또 제 어깨를 팍 밀치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이런 일 당하니까 쪽팔리니? 감히 고졸 주제에 우리 오빠 만날 생각을 해서 난 네가 쪽팔림이란 걸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도 쪽팔림이라는 걸 알긴 아나 보다. 네가 우리 오빠랑 안 헤어지면 나 매일같이 니네 사무실로 찾아와서 난리 피울 거야. 어디 네가 먼저 나가 떨어지나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지나 해보자고. 어디 감히 고졸 주제에 검사님을 넘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오빠랑? 술을 마셔서 감정이 격앙됐는지 뜯어 말리는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피웠어요. 쓰러져 있던 경비 아저씨가 다급하게 무전으로 보안팀 직원들을 호출했고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런 난동을 피우는지 알게 됐죠. 제 예비 신랑이 검사라는 사실은 회사에서 몇몇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전 너무 창피해서 화가 나서 진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사람들한테 붙잡혀 있는 예비 시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누구인가 봤더니 왜 제가 회장님 딸이라고 회사 내에서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녔던 그 촉새 같은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이더라고요.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예비 시누이는 이제 그 직원한테 사태질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우리 오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나만 웃겨요? 아니 이 여자가 자기 오빠가 검사니까 헤어져 달라고 난동 피우려고 온 거잖아요. 아니 저기 그쪽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이 회사 회장님 따님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회장님 따님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술 취해서 정신이라도 놓은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려고 저러나 몰라? 촉새 직원의 얘기에 심각하게 여자를 뜯어 말리는 사람들도 그 말에 박장대소를 하고 예비 시누이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검사가 뭐 별거냐고 검사 월급으로 애 유치원비나 제대로 낼 수 있겠냐면서요. 아직 예비 신랑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니 당연히 시누이의 귀에 들어갈 일이 없는 얘기였죠.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발버둥을 치던 예비 신우는 벙찐 얼굴로 그럴 리 없다고 어떻게 회장님 따님이 고졸밖에 안 되겠냐고 그래요.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 싶어서 이번엔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예비 신우의 멱살을 틀어쥐고 바닥으로 확 내팽겨 쳤어요. 그쪽이 먼저 내 멱살 잡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멱살 한번 잡은 거예요. 억울하면 오빠한테 찾아가서 나 고소 좀 해달라고 한번 빌어보든지요. 얼마나 무식하면 세상에 어느 때인데 고졸. 그러는 그쪽도 대학 안 나온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이사 고졸이든 대졸이든 회장님 딸이든 이제 그쪽이랑 나랑 엮일 일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요.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무슨 저런 미친 여자가 다 있냐고 그래요. 회사에서 이런 꼴을 당한 게 창피하다 생각했는데요. 다시 곱씹어 보니까요.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게 생각해보니 더 창피한 일 같더라고요. 바닥에 나동그라진 예비 신우는 자기가 언제 저를 무시했냐는 듯이 금세 또 태세 전환을 해서 오늘 일은 절대 오빠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렇게 죽어라고 자기 오빠 인생을 망치려 들고 발목을 잡는 여자랑 피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름이 끼치고 끔찍하게 싫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납죽 엎드려서는 그래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해해서 실수한 거래요. 원래 생각 없는 행동을 많이 하니까 미친 사람한테 잘못 걸렸다 생각하고 오늘 일은 그냥 잊어주면 안 되겠냐고요.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되고 제대로 된 실수가 어딨어요? 그게 잊어달라고 해서 어디 쉽게 잊혀질 만한 그런 일이냐고요. 그런 예비 시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한심하게 오빠 앞길 막아가면서 살라고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보안팀 직원들이 올라왔고 예비 시누이는 처량한 표정으로 회사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어요.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러운 일을 만든 저를 책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런 집안에 시집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저 미친 식구들 다시 못 오게 고소해서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먼저 걱정해 주더라고요. 질질 끌려나가는 예비 시누이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것 같아서 속도 시원하고 하나같이 제 편을 들어주는 회사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그래도 다 같이 저 보호해 주려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했답니다. 예비 시누이가 보안팀에 끌려가서 업무 방해로 경찰서까지 들어간 모양이에요. 당연히 예비 신랑에게도 연락이 갔고 저도 제대로 마무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반차를 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까의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예비 시누이가 보였고 예비 신랑도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기 전에 제가 선수를 쳤죠.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 우리 아버지 회사야. 속이려는 생각은 없었고 회사 사람들도 최근에 알게 돼서 괜히 시끄러운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때가 되면 밝혀야지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밝히게 될 줄 몰랐네. 당신한테 나쁜 감정은 없어. 그래도 당신 동생이 오늘 회사에 찾아와서 내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켰는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날 얼마나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 물을 생각이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러 온 거야.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경찰서에서 예비 신랑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때문에 그런 꼴을 보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펑펑 울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래도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매몰차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여동생이 한 짓은 본인이 책임지고 죄를 따져 물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먼저 저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어도 쉽게 끊어내지 않는데 굳이 그 시궁창 같은 인생에 당신을 끌어들이려고 해서 정말로 미안하다고요. 왜 둘이서 만나는 건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지, 속이 시원한 것과는 별개로 예비 신랑과 저의 인생이 참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낮에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 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에요. 잔뜩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묻더라고요. 화를 벌컥 내시려는 아버지에게 경찰서도 다녀왔고 예비 신랑과는 헤어지기로 했다고 했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서 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바람을 펴서 저한테 못된 짓을 해서 헤어진 거라면 이렇게 속이 상하지 않을 텐데, 평생 예비 신랑의 발목을 잡아왔던 가족들이 또 한 번 예비 신랑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사연을 쓰면서도 그때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라서 가슴이 참 아프고 속상하네요. 이 상황에서 예비 신랑과 다시 만나는 것은 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나 마찬가지겠죠. 답이 전부 정해져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답을 내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위로도 좋고 따끔한 충고도 좋으니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본인 일이라면 어떤 해답을 내릴 건지 한 번쯤 묻고 싶네요. 네 팔자 네가 꼬는 거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제가 하루라도 빨리 이 힘든 상황을 털어버리고 다시 안정적인 제 인생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전 아직도 남편과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남들은 남편이 술 문제, 여자 문제, 돈 문제로 속썩여서 이혼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전 순전히 제 엄마와 시어머니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혼의 책임이 대체 누구에게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제 얘기 들어보시고 같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친정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저는 친정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일용직을 했었는데요. 1급을 받는 족족 술값이며 노름값으로 모두 탕진해 버리시는 바람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 혼자서 저와 제 남동생을 키우면서 돈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파출부를 뛰면서도 틈만 나면 부업거리를 집에 가져오고요. 공장 일에서부터 신문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저와 제 동생 학교 보내주시고 학원도 보내주고 했죠. 그러다 보니 맛있는 것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엄청 궁상으로 살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저와 제 동생 모두 결혼시키고 꽤 괜찮은 집을 자가로 장만하셔서 대출 없이 살고 계십니다. 백반집으로 식당도 하나 조그맣게 운영하고 계시고요.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넘치게 벌고 계시고 연금도 많이 넣어두셨고요. 이제는 여유 좀 느끼면서 사셨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본인 식당 쉬는 날 다른 식당 파출부를 뛸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세요. 전 엄마가 이렇게 그 연세까지 악바리같이 사시는 데에는 아무래도 아빠 탓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이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같이 살고 있진 않아요. 두 분이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다 돈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엄마가 자주 다퉜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돈이었는데요. 엄마는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고 벌려고 전전긍긍하는 스타일인 반면 아빠는 한 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없는 돈까지 다 써버리는 스타일이셨거든요. 지금도 아빠와 엄마가 따로 산다고 했잖아요. 아빠는 지금 거의 일도 없이 빈둥빈둥 노시고 틈만 나면 저희 남매에게 돈 10만 원, 20만 원씩 타다가 쓰면서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세요. 엄마보다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시면서요. 이것만 봐도 대충 두 분이 얼마나 안 맞는지 아시겠죠? 아빠는 엄마의 뽀글거리는 아줌마 파마나 어디 시장에서 10,000원에 몇 벌씩 덤으로 산 것 같은 옷차림을 정말 질색하셨어요. 자고로 여자는 겉모습에 돈 들여야 된다는 주의셨거든요. 본인도 마찬가지셨고요. 평소에도 얼마나 멋을 부리시는지 그 당시에 벨트며 시계며 아빠 돈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명품들을 하고 다니고 싶으시니 어디 중국에서 건너온 짝퉁 제품들을 몇십만 원이 넘게 사고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는 아빠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겠죠. 돈도 못 버는 처지에 삐까번쩍하게 멋부릴 궁리만 하는 분이 바로 아빠였으니까요. 좀 여자답게 꾸밀 수 없어? 어떨 때 보면 당신은 우리 엄마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여. 이렇게 궁상맞게 다니면 남자 망신 시키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어머, 그래? 그럼 나한테 돈 좀 줘봐요. 돈 주면 내가 어디 부잣집 사모님처럼 머리에 뽕도 좀 넣고 옷도 좀 사입을 테니까. 생활비도 한 푼 안 주면서. 그리고 우리 형편에 지금 옷매무새 가다듬고 화장품 찍어바를 군번이요? 당신이나 정신 차려요. 이런 식으로 가족끼리 잠깐 외출이라도 하려고 해도 사소한 옷차림 하나도 싸움이 되곤 했죠. 그러나 엄마를 못마땅해 하는 건 아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엄마의 좋게 말하면 근검절약이자 검소한 습관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궁상을 떤다고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정말 진절머리 나게 싫었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엄마에게 처음 인사를 시키러 데려갔던 날이었어요. 약속한 날이 다가올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로 잔소리를 했거든요. 집 청소도 좀 하고 갖다 버릴 건 좀 버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엄마를 하루 이틀 보나요. 말로만 알았다 알았다 그러고 평소랑 똑같이 하고 있을 걸 알아서 불시에 엄마 집에 한번 들이닥쳐봤죠. 그런데 진짜로 집에 가보니까요. 부엌 살림이 꾀죄죄한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엄마, 수세미를 왜 꿰매서 쓰는데 대체? 아니, 이 정도면 그릇이 닦이기나 하겠어? 깨끗하던 그릇도 이 수세미 때문에 도로 더러워지겠다. 당장 갖다 버려, 내가 사다 준 거 잔뜩 있잖아. 아직 쓸만한데 버리길 왜 버려?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돈 아낄 줄을 모르냐? 아이고, 그냥 냅둬. 얘는 왜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와서는 이것저것 참견이야. 부엌에서 얼른 나가. 내 살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일 모레 엄마 사위감 인사 온다니까? 행여나 이런 살림 보면 좋아라도 하겠다. 이 행주도 좀 어떻게 해보고 다 해져서 천이 계속 떨어져 나오는데 끝까지 빨았으니까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지. 아, 어디 안 보이는 데다가 널어놓기라도 하든가. 아, 일부러 보라고 이런 데 전시해두는 거야? 이젠 속이 상하는 건 둘째치고 엄마의 그런 과하게 아끼는 습관에 두통이 올 지경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곤두서게 하냐면요. 엄마 집에 가서 설거지라도 대신 해주려고 고무장갑을 끼면 장갑으로 물이 다 들어와요. 구멍난 고무장갑도 못 버리고 그냥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주부님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고무장갑을 딱 꼈는데 거기에 물기가 가득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다들 아시죠? 한 번 꼈다가 벗으면 손에서 냄새는 또 얼마나 나고요. 그렇게 엄마 살림을 단돌이 한다고 했는데 막상 남편을 데리고 인사를 갔던 날 전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 집을 급습했던 날 그래도 잔소리를 늘어놓은 게 죄송하기도 해왔고 큰맘 먹고 옷도 한 벌 사드리고 동네 미용실에다가 돈도 미리 내놓고 예약도 하고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남편을 인사시키러 집에 가보니까 글쎄 엄마 차림이 사들인 새 옷은 온데간데 없이 목이 다 늘어진 나시티를 입고 머리는 평소의 아줌마 파마 그대로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절 한번 받으십시오. 아유, 절은 무슨, 아유, 아니요, 아유, 나도 반가워요. 인물이 훤칠하고 듬직하네. 내가 차림이 좀 그렇죠? 아유, 제가 잔소리할까봐 미리 선수를 좀 칠게요. 제가 안 그래도 사위감 온다고 새 옷도 사주고 미용실 예약도 해줬는데 내가 다 환불받아 버리고 미용실 예약도 다 취소해 버렸어요. 아유, 밖에서 만나는 거라면 모를까. 아니, 내 집에서 보는데 폐월스럽게 미용실을 가고 차려입기가 좀 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어머니. 아니, 저는 더 정감 있고 푸근한 어머니의 정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입으셔도 정말 미인이신데요. 엄마도 여자인지 그런 차림을 하고선 남편의 미인이라는 칭찬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면 미리 좀 여자답게 꾸미기라도 하시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용실에 미리 냈던 돈은 일찌감치 다 환불을 받으셨고요. 엄마한테 사드린 옷도 그대로 환불받아 저금을 하셨대요. 글쎄 환불을 받기 전까지도 행여나 옷이 다를까봐 쳐다보지도 못했다나요? 그런데 제가 느껴야 할 창피함과 민망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남편에게 차려준 밥상을 보는 순간 두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니까요. 내가 식당을 해서 손맛이 좋아요. 아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음식들로만 맛보여주고 싶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유, 반찬이 이렇게 평범한데, 아유, 그래도 맛은 좋다고. 얼른 한술 뜹시다. 아, 너도 얼른 먹어. 점심때가 지나서 배고프겠다. 정말 맛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복스럽게 먹기 시작했지만 전 눈물이 앞을 가려 숟가락이 밥을 푸는지 국을 뜨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엄마가 차린 밥상이요? 죄다 엄마가 하는 식당에서 남은 반찬들로만 차린 음식들인 거예요. 몇몇 반찬은 쉬기 일보 직전인지 자꾸만 파리들이 날아와서 앉는 바람에 그걸 쫓아내느라 어찌나 애를 먹었던지. 엄마가 백반집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내주는 반찬을 일주일 내내 조금씩 덜어놨다가 전부 가져와서 차려준 거죠. 제가 소고기, 돼지고기는 애초에 꿈도 안 꿨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 게 처갓집이라는데 엄마는 요새 천재에 널렸다는 닭 한 마리 사는 돈도 아까웠나 봐요. 남편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있겠어요. 꾸역꾸역 밥을 먹는데 너무 미안해서 죽겠더라니까요. 집에 가는 내내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하소연과 사과를 동시에 했어요. 미안해.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좀 어려웠어. 엄마가 아직도 절약하고 아끼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 그래도 백년 손님이라는 사위 대접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많이 섭섭했지? 정말 미안해.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 난 어머님이 편히 대해주셔서 더 좋았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도 다 맛있었어. 난 그런 밥상이 제일 좋아. 회사 점심시간에도 일부러 그런 백반집만 찾아다닌다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저렇게 하셔도 엄마 노후 준비는 다 해두셨고 절대 자식한테 손 벌리시는 분 아니야.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당신이 이런 집안의 딸인 나와 결혼하기가 좀 껄끄럽다면 다시 생각해도 좋아. 난 받아들일게. 무슨 소리야, 그게.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이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어머님이 어때서? 난 정말 좋다니까. 우리 엄마랑 정 반대셔서 더 엄마 정이 느껴지고 좋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손 늙는다고 음식도 잘 안 한다니까. 아, 근데 자기야. 나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파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남편은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단단히 배탈이 나버렸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던지요. 얼마나 오래된 반찬들을 다 꺼내놓은 건지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전 결혼해서는 절대 엄마처럼 궁상맞게는 살지 않으려고 다짐했었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들로 부엌을 채우고 예쁜 커튼도 달고 소소한 소품들로 신혼집을 꾸미기도 하고요. 살림살이들을 제 취향대로 구질구질하지 않고 세련되고 깔끔하게 가꾸는 맛이 정말 얼마나 황홀했는지 아세요? 그뿐인가요? 남편과의 사이도 알콩달콩 어찌나 좋은지 매일매일 한식 양식 가리지 않고 맛있고 정갈하게 한 상 차려내서 다정하게 마주 앉아 밥을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요. 딱 한 가지 가끔 가다가 엄마가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것만 빼면 정말 즐겁기 그지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친정엄마가 김치나 엄마표 밑반찬이 떨어지지 않게 가져다 주고 각종 식재료나 제철 음식들도 많이들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시집간 딸이 걱정되셨는지 가끔 뭘 바리바리 싸우실 때가 있었거든요. 택배 보내는 돈도 아깝다고 무겁게 보따리를 싸서 직접 이고 오시는데 그 보자기를 풀어보면요. 참 한숨부터 나옵니다. 짓무르기 시작한 양파부터 말라 비틀어진 마늘 몇 점, 쉬어 빠진 김치까지 꼭 저렴하다고 대량으로 사두거나 저장해뒀다가 처리하기 힘들어진 식재료와 음식들을 몽땅 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엄마, 내 친구들은 엄마가 포기김치를 가져다 주셔도 딸 성가실까봐 일일이 썰어서 반찬통에 넣어다 가져다 주신대. 그뿐이야? 마늘은 다 까서, 빻아서, 비닐팩에 넣어서 보관하기 좋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얼려서 가져다 주고, 생선은 비닐 다 벗겨서 2마리씩 바로바로 구워 먹게 봉지에 담아서 얼려서 가져다 주고. 근데 엄만 뭐야? 엄마가 갖다 주는 건 아무리 다듬고 다듬어서 먹을 것만 골라내도 음식물 쓰레기가 더 나와. 엄마 딴은 힘들게 이고 쥐고 여기까지 가져다 주는 게 날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더 힘들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또 풀이 죽어서 먼 길을 돌아가곤 했죠. 그러면 속상한 건 또 저예요. 저만 천하의 불효자식이 된 것 같고 못된 딸이 된 것 같고 그러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면 엄마가 아무리 썩어 문드러진 재료나 버리기 일보 직전인 반찬을 가져다 주셔도 함부로 버리지는 또 못하겠는 거예요. 꾸역꾸역 상을 차려내고 그러면 남편도 은근히 알아채죠. 그럼 전 남편 눈치까지 보이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별말 없다가도 몇 번 배탈이 나고 자기도 봐 영 아니겠다 싶은 건지 넌지시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한 찌개는 지금 차린 것만 먹고 버리자. 약간 상한 맛이 나는데 뭐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냉장고 보니까 오늘 장모님이 다녀가신 것 같던데. 정성스레 가져다 주신 건 감사하지만 먹고 탈이 나면 더 고생이니까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자.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자라온 환경은 저와는 정말 다르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뭐랄까 사모님 팔자를 타고난 분이라고나 할까요? 일단 외모부터 정말 곱게 생기셨어요. 얼굴은 조망만하고 눈, 코, 입이 정말 앙증맞게 생기셨고요. 그 외모에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목이나 손에 주름도 하나 없고 몸매도 참 늘씬하니 좋으세요. 마사지며 동창 모임이며 다니시기 바쁘셔도
하지만 평소에도 손이 건조해진다, 허리가 굽고 자세가 안 좋아진다면 몸 라인 안 예뻐진다는 핑계로 부엌 일이나 집안일에는 일체 손도 안 대셨거든요. 보기에는 시댁도 그리 썩 부잣집은 아닌데요. 어머님이 워낙 관리가 철저하시고 돈 쓰는 걸 낙으로 삼고 사시는 바람에 반찬은 거의 다 사서 드시고 집안 청소는 종종 사람을 부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 저희 아빠 스타일이신 거죠.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랑 부부였으면 천생연분 찰떡궁합으로 돈 쓰는 재미가 어마어마했겠지만 지금은 빚을 엄청나게 지고 어디서 구걸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저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저희 친정엄마를 볼 때마다 은근히 무시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예, 너희 친정엄마 엄청 알뜰하시지? 알뜰해 보이시더라. 그래도 옷은 좋은 걸 좀 입고 다니시라고 해라. 집은 작지만 대출 없고 살만하시다고 들었는데 늙으면 비싼 옷 입어도 태가 안 나. 나중에 후회 말고 옷에 좀 투자하시라고 해. 여행만 다니시지 말고 옷도 좀 사 입으라고 말씀 좀 드려. 그러고 보니까 여행은 좀 다니시긴 하니? 누군 펑펑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나요? 없어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평생 돈을 뭉텅이로 써보기를 하셨어야죠. 몇십 년을 얼마나 가꾸셨는지 얼굴이며 옷 입는 센스며 남다르신 시어머니와는 다르다는 걸 이해시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땐 시어머님은 오히려 허영과 사치가 심하다면 좀 심한 편에 속했는걸요. 시어머니에겐 정말 제 기준에서 이해 못할 부분이 하나 있었죠. 남편이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쇼핑이 정말 큰 취미이자 인생의 유일한 낙 중에 하나라고. 같이 쇼핑 다니면 좋을 거라고요. 저 역시 엄마와 팔짱 끼고 쇼핑하는 게 큰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쁜 옷도 자매처럼 맞춰서 사서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곳에 가서 돈 쓰는 거라면 질색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어머님과 종종 쇼핑을 나서는 일이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머님과는 다니면 다닐수록 경악할 일이 많았거든요. 어느 가게를 가든 일단 어머님은 조심성이 없으신 거예요. 신발 가게를 가면 욕심이 많으셔서 이 신발 저 신발 신어보고는 싫어하는 스타일이신데 직원이 구두 주걱을 건네기도 전에 막 신발들이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겨서 신고 서서 이리저리 거울에 맵시를 비춰보십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얼마나 대놓고 싫은 티를 내는지 아세요? 옷가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막 몇 벌씩 가지고 들어가서 입어보시는데요. 옷에 화장품이 묻던 말던 조심성이 전혀 없게 입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반지나 귀걸이에 옷이 걸려서 울이 나가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도 직원들은 짜증을 내죠. 고객님 이렇게 옷을 막 입으시면 여기 보세요. 새 상품인데 훼손되면 저희가 다른 손님께 판매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못 쓰겠네. 옷이 뭐 입어보고 사야지. 그럼 무턱대고 아무거나 눈대중으로 사라는 소리야? 훼손된 게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살 텐데 그걸 뭘 하나하나 따지고 있어. 이거랑 이거 다 내가 사면 되는 거죠? 이 블라우스는 마음에 드니까 다른 색깔도 하나 가져와 보고. 이것도 괜찮네. 아유 이것도 다른 색 있어요? 없어? 시어머니는 자존심인지 뭔지 직원에게 반말을 하고 진상도 부려가며 꾸역꾸역 입고 신어본 것들을 사긴 다 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낭비고 사치냐고요. 이런 두 분의 성향은 제 아이, 그러니까 손주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입장이 달랐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시어머니는 무조건 돈이면 해결된다는 주의셨거든요. 그때도 애들 용품 같은 건 친구들끼리 나눔도 많이 하고 얼마 쓰지도 않는 장난감 같은 건 깨끗한 거 구해서 잠깐 쓰고 팔고 이런 게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아이를 낳기 얼마 전 저희 집에 들르신 적이 있는데 돌쟁이 아기를 키우는 친구네서 아기 옷을 몇 벌 얻어와서 세탁해서 널어두더니 그걸 보고 엄청나게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애기 옷을 벌써 샀어?
아니, 근데 이건 신생아가 있긴 좀 큰 것 같은데. 아, 네, 어머님. 제 친구 중에 돌진한 아이를 키우는 애가 있는데요. 그 친구 집에 갔다가 깨끗한 걸로 몇 벌 얻어왔어요. 이 사이즈 좀 보세요. 너무 앙증맞고 귀엽죠? 뭐? 아니, 그러니까 헌옷을 얻어왔단 말이야? 넌 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니, 귀한 내 손주한테 어디서 거지처럼 남이 있던 옷을 주워다 입혀? 제정신이니? 얼른 싹 갖다 버려. 그렇게 옷을 몇 벌 물려 입은 걸 가지고도 난리를 치시는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러면서 새 옷이나 몇 벌 사주시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어머님 따라 백화점 쇼핑을 가도 본인 것만 잔뜩 장만하고 제 건 하나도 안 사주시고 하물며 손주 옷이나 장난감도 한 번 사준 적이 없는 분이 저희 어머니시라니까요. 말로만 무조건 내 손주는 최고로 비싸고 좋은 걸 사줘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며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친정엄마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와 저분 반대였어요. 손주에게 쓰는 돈도 어찌나 아까워하시는지 한 푼이라도 덜 쓰려는 모습이 제 엄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원래 친정에서 산후조리들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틈만 나면 파출부 알바를 다니시니 저나 아기를 돌봐줄 시간이 있으셔야죠. 저 역시 엄마 집은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 신생아에게 위생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별한 건 엄마가 무슨 마음이 드신 건지 제 산후조리원 비용을 대주시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당시에도 산후조리 비용은 엄청 비쌌는데 말이죠. 아, 원래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도 해주고 애도 좀 봐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여력은 없고 대신 내가 너 산후조리원 비용 내줄게. 요새 조리원이 참 잘 돼 있다지? 거기서 몸도 풀고 그 다리랑 허리도 좀 주물러 달라고 하고 미역국도 원 없이 먹고 나오고 해. 나중에 안 사실이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은근히 도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친정에서 다 산후조리를 해준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참 그런 복이 없어서 딱하다고요. 요즘 산후조리원이 잘 되어 있어서 남자들도 그 시설에 같이 들어가서 호강도 하고 그러는데 딸 산후조리 못해준 값 치르는 셈 치고 그런데 한번 보내주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 사실을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렵다는 자리가 사돈짜리인데 그렇게 전화를 편하게 막 거시고 막 얘기를 하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했고 마침 병원에서 퇴원하고 조리원으로 들어가 짐을 옮긴 날이었어요. 엄마가 비용을 결제하러 오셨는데 3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들으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한 달도 아니고 고작 보름 묵는데 돈을 300만 원씩이나 받아요? 아니 뭐 왕대접을 해준다고 어디 들어가는 돈인지 어디 자세히 내역서 좀 뽑아봐요. 내가 덜어낼 수 있는 건 덜어내고 뺄 수 있는 건 빼고 결제할게요. 어머님, 저희 조리원이 이 지역에선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데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해서 여기 오려고 기다리는 산모들이 수십 명이에요. 미리 예약하셔서 다 알아보고 오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일에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시면 게다가 저번에 미리 예약하실 때 비용과 내역에 대해서는 산모님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 엄마. 원래 산후조리원이 비용이 좀 그 정도 해. 창피하게 왜 이래? 넌 가만히 있어. 그렇게 덮어놓고 돈 쓰고 다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호구 잡히기 십상이지. 너 그래서 앞으로 애 키우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내 말 안 들려요. 얼른 내역서 가지고 오라니까. 어머님, 여기 휴식 취하고 있는 산모님들 많으세요. 산모한테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친정 엄마 맞으시죠? 대부분 시어머니들이 할 법한 일을 친정 엄마가 하고 계시네요. 아직 몸도 회복이 덜 된 저를 앞에 두고 산후조리원 직원과 고성이 오가니 정말로 너무나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전 정말이지 남들 앞에서 엄마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일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궁상 때문에 남 부끄러워지는 일은 정말 그만하고 싶었다고요.
전 그만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함께 인연을 끊겠다는 선언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딸 엊그제 애기 낳았어. 아직 몸도 성치 않은 산모라고요. 그런 딸한테 돈 300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저 아이 낳고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돈 1,000만 원 몇 억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엄마는요?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요?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 저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요. 산후조리 비용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만 가주세요. 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락할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산후조리원 직원에게 난리를 치던 엄마는 저의 냉정한 말에 힘없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죠. 엄마의 그렇게 힘없이 뒤돌아서는 뒷모습이 평생, 아니 죽을 때까지 사무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저로서는 그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을 때 정말 불편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글쎄 애 낳고 입원 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면회 오셔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희 어머니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내가 너 면회 오려다가 여기 아래 수납창고에서 너희 엄마를 만났지 뭐니. 왜 안 올라가시고 여기 계시냐고 했더니 글쎄 보험금 받으려고 서류를 요청하고 계신단다. 내일 일찍부터 사돈이 돈도 나시는 건 알았지만 아니 딸이 귀하디 귀한 손주를 낳았다는데 올라오기도 전에 보험 서류부터 챙기는 양반은 내 난생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니?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건 나보고 내라는 거냐고 물으신다. 대체 머릿속에 돈밖에 다른 건 안중에도 없으시다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장모님 너무하시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이번만큼은 장모님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가 지날수록 덜해지기보다는 심해지시는 게 아무래도 집착 같은 걸로 보이기도 해. 이대로는 서로가 불편해지겠어. 당신이 기회 봐서 잘 말씀드려봐. 아이를 낳자마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에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 크게 맺힌 것도 있었죠. 그러던 차에 엄마가 조리원에서 결제 관련해서 그런 일을 벌이시니 제 딴에는 그렇게 엄마에게 모진 말을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엄마는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시고 정말로 제가 한 말을 굳게 지키기로 하셨는지 일절 연락이나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어요. 엄마와 연락을 끊은 동안 시어머니의 욕심으로 아이 100일 잔치를 정말 크게 했었거든요. 돌잔치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저 가족 식사인데도 무슨 큰 식당 룸을 예약하고 시어머니는 드레스까지 빌려 입으시고요. 100일상 대여 세팅도 하고 사진 기사도 부르고 첫 손주라 그러신지 정말 정성을 기울여 아기 한복도 입히고 해서 큰 잔치를 벌였었죠. 당연히 저는 친정엄마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뵙기에는 아직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엄마한테 휴대전화로 100일 잔치를 한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그 후로도 간간히 아기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보셨는지 마셨는지 답장도 없으셨어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전 지금껏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기를 데리고 남편과 근교로 나들이를 간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휴대전화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지? 부재중 전화가 이렇게 많이 찍혀있지? 다 엄마한테 온 건데. 여자의 직감인지 뭔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전화를 뭘 이렇게 많이... 네? 장모님이? 남편의 입에서 장모님이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어요. 제 예감이 들어맞았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저희는 급히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고 저희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엄마가 대체 여길 왜, 아니 그 복장은 대체 뭐야? 엄마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장으로 시댁 앞에 서 있었어요. 커다란 피켓을 목에 메고 머리에는 띠를 두르고 왜 신문 같은 데 보면 큰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처럼 그런 복장으로 서 있었단 말입니다. 엄마는 결연한 표정으로 서서 목에 걸어둔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주먹을 쥐고 흔들고 있었어요. 음악도 어디서 세상 시끄러운 노동가와 트로트 같은 걸 녹음해 오셔서는 아파트 단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다 몰려들고 경비원이 쫓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101동 1001호에 사는 집이랑 사돈 맺은 사람입니다. 여기 사는 사부인께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 않으면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품고 찾아오게 됐어요. 조금 시끄럽더라도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사돈은 제 돈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서 푼돈 취급을 하더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돈 받을 때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목에 두른 피켓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 피 같은 돈 200만 원을 뱉어내지 않는 사부인. 저는 이대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엄마가 이렇게 1인 시위에 나선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공사판에서 보름 넘게 일을 했는데 급여를 떼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빠는 괜히 체면을 따져가며 돈 달라고 말을 꺼내지도 못하던 걸 엄마가 나서서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을 모으고 데리고 몰려가서 시위를 해서 받아낸 일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상 돈을 떼어 먹으려는 나쁜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게 아주 먹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신 겁니다. 그 후로도 엄마는 여자 혼자 힘으로 식당을 하시면서 보증금을 과하게 올려주지 않으면 식당을 내놓겠다는 건물주 앞에서도 음식을 몇 달치나 외상으로 배달시켜 먹고도 도망을 가버린 건설사를 대상으로도 이렇게 종종 시위를 하곤 했어요. 그 결과 늘 성공적으로 돈을 받아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엄마의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갑자기 시어머님이 동창생들을 20명 남짓 데리고 오셨던 일이 있으셨대요. 갑자기 오신 건 아니고요. 미리 전화도 하고 예약도 하고 가신 건 맞대요. 시어머니는 그때도 엄마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 사부인, 저 기억하시죠? 네, 잘 지내시죠? 아니, 다름이 아니라 일전에 하고 계시다는 백반집 아직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요. 근데 그건 왜요? 아니, 제가 올해부터 저희 동창 모임 총무를 맡게 됐지 뭡니까? 이번에도 모임이 있는데 식사도 할 겸 친목도 다질 겸 장소를 찾고 있어요. 저희가 좀 일찍부터 모일 예정이거든요. 오전부터 모일 장소를 찾자니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서요. 사부인께서 괜찮으시다면 운영하시는 식당을 좀 예약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비용은 넉넉히 쳐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제안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20인분의 식사지만 식당을 통으로 빌리는 돈까지 해서 200만 원을 주겠다고 금액까지 미리 밝히셨다고 해요. 이 조건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음식도 그냥 팔던 대로 20인분만 준비하면 되고 대신 술은 넉넉히 가게에 다른 손님은 받지 않는 게 조건의 전부였으니 그날은 딱 그 단체 손님만 받아도 하루 장사는 다 하고도 남으니 엄마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죠. 수지가 맞아서 받아들이신 것도 있었겠지만 연락이 당최 뜸한 딸 자식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셨을 테고 무턱대고 거절했다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행여나 시집살이라도 당할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가 시어머니의 제안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신 게 큰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 사연을 듣는 분들도 문득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동창 모임을 어디 관광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점심 모임 정도를 꼭 11시부터 해야 하는지요. 저희 친정 엄마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한 당일 동창 20여 명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섰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다들 시끌벅적하게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음부터였습니다. 오늘은 단체 손님이 있는 관계로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큼지막하게 대문에 써붙여 두는데도 불구하고 딸랑하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닥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엄마는 깜짝 놀라서 주방에서 달려나가셨대요. 아유, 요 앞에 붙여둔 거 못 보셨어요. 저희 오늘 영업 안 하는데요. 우리도 여기 예약 손님인데. 저기들 있네요. 우리 왔어요, 누님들.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남자 손님들이 열댓 명이 들이닥쳤는데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막 흔들더래요. 미리 얘기도 안 한 인원이 추가로 들이닥친 거죠. 아니, 사부인 분명 20명 모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어림짐작해도 40명쯤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음식 모자라요. 어머,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나요? 그새 인원이 추가가 됐는데, 내 정신이 요즘 이렇다니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고, 그냥 요긴하게 반찬 양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밥만 좀 새로 하고요. 부탁 좀 드려요, 사부인. 갑자기 20인분이나 음식을 더 해내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시어머니 체면도 있고 하니까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는 부엌에서 새로운 음식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어울려 정말 가관이 아니었대요. 다들 낮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여자들도 남자들도 잔뜩 취해서는 노래를 부르고 고성방가를 치르고 그뿐인가요? 어느새 서로 짝들을 지어서 서로 스킨십을 하고 부둥켜 안고 정말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었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여서 그런 짓들을 하느라 그 시간에 일찍부터 모인 게 아니었나 싶어요. 괜히 저녁 시간에 만나면 서로 마누라나 남편한테 책 잡힐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제일 남사스럽게 남자와 부둥켜 안고 술에 잔뜩 취한 건 저희 시어머니였다고 해요. 친구들이며 남자들에게도 생색이란 생색은 어찌나 냈다고 하던지요. 오늘따라 우리 누님 기분이 많이 좋으시네. 자, 제 잔자 한 잔 받으세요. 러브샷 할까요? 좋지, 좋아. 여기 음식 맛 괜찮지? 우리 사부인이 참 손맛이 좋으셔서 내가 여기로 특별히 예약해서 몽땅 데려가 온 거라고. 게다가 식당도 아예 아무도 못 오게 전세를 내버렸으니까 신나게 먹고 마셔보자고. 사부인, 여기 반찬이랑 찌개 좀 더 줘요. 그렇게 엄마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시어머니가 몰고 온 단체 손님 수발을 들었어야 했다고 해요. 서로들 짝을 지어서 어딜 갔다 오는 건지 나머지 사람들은 죽치고 앉아 술을 마시다가 또 자기네끼리 나갔다 오고 그러기를 여러 번이라 약속한 2시보다 훨씬 넘은 6시까지 식당을 전세 내고 음식이며 술을 다 거덜을 내버렸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뜩 취해서 계산도 안 하고 내일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가놓고 엄마가 전화를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사부인,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200만 원 드리는 걸 한 달만 미뤄줄 수 있을까요? 저희 동창 모임에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해서 지금 친구들이랑 싸움이 좀 났어요. 그걸 무마해야 동창 회비를 좀 꺼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차일피일 돈을 주는 걸 미루는 겁니다. 그때까진 차라리 전화를 받아 핑계라도 댔지. 언제부턴가는 전화를 걸어도 문자를 보내도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해요. 저희 엄만 정말 화가 많이 나셨죠. 끈질기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급기야 받긴 받았는데 받자마자 한다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부인, 정말 집요하시네요. 몇 푼 안 되는 걸로 보채지 좀 마세요. 내가 돈이 준비되면 드린다니까요. 아무리 총무래도 동창회비를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통장으로 꽂히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고선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참다 못한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는 말로 해서 돈을 갚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1인 시위를 할 작정을 하고 그런 복장으로 급습을 한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저희 엄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제가 돈을 언제 안 드린다고 했어요? 그까짓 200만 원이 얼마나 대수라고 이렇게 사돈집이 어려운 줄을 모르고 함부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그렇게 돈돈거리는 양반인 줄은 알았지만 정말 지독하시네요. 그럼요. 이 험난한 세상에 혼자 살아가려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귀한 사모님이시라 모르시나요? 그렇다고 어떻게 함부로 남의 돈을 막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잘 쳐줘서 그렇지 그날 그쪽 사람들이 먹은 음식값만 해도 200만 원으로도 모자라요. 재료비만 받겠다는데 감사하게 여기진 못할 망정 1년을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다녀요? 나도 이제 한계입니다. 더는 못 기다려줘요. 지금 당장 200만 원 내놓든지 아니면 동네방네 큰 망신을 당하도록 여기 밤낮으로 꼼짝 않고 서서 1인 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돈 없어요. 내가 원래는 동창회 총무를 1년간 맡기로 했었는데 그 기한이 끝나서 돈을 빼올 수가 없게 됐어요. 사부인, 이러지 마시고 그냥 사돈댁에 식사 한번 뻑적지근하게 대접한 셈 쳐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줬죠. 근데 진짜로 이제는 돈을 꺼내서 쓸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니까요. 뭐요? 지금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호랑말코 같은 소리예요. 어라, 그러고 보니까 그날 벌건 대낮부터 웬 외간 남자들이랑 부둥켜 안고 술을 마시고 했던 게 동창 모임이 아닌가 보죠? 당당치 못한 모임에서 동창회비를 융통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니냐고요. 거기서 큰 사단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가 따져 묻는 내용을 시아버지가 들어버린 거예요. 시아버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나 뜨거운 모임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부인? 말 그대로입니다. 잘난 사부인께서 그 요란한 차림과 예쁘장한 얼굴로 어리대 어린 남자들과 놀기도 참 잘 놉디다. 저희 가게 아예 전세를 냈어요. 남자들을 한 10명이 넘게 불러가지고는 손을 막 잡고 뽀뽀를 하고 잠깐씩 짝져서 어디 나갔다 오는 게 근처 모텔 갔다 오는 건지 차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오는 건지 내가 알게 뭐예요? 내가 그날 아주 옆 가게 들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나 또한 하루 장사 공치고 6시까지 중노동을 하고 다음날 몸살 났어요. 근데 사부인께서는 돈 200만 원도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바람을 핀 거나 다름이 없었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백반집을 빌려서 그런 일을 벌이시고는 돈도 갚지 않으시다니 정말 간도 크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렇게 멋을 부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게 못마땅하기도 하고 정황상 의심이 가는 일도 분명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애매하게 짐작만 하고 있었던 것이 저희 친정엄마의 말로 인해 사실로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평소에는 아낌없이 시어머니가 사고 싶다는 건 몽땅 사주시고 집안일을 소홀히 해도 별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 저희 시아버지지만 남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벽증이 있으셨던 건지 그대로 이혼을 선언해 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재산도 한 푼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 이모님 댁으로 가셨고요. 그 충격이 크셨는지 아버님이 없으니 본색을 드러내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술에 절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며 방탕하게 살고 계세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참 안타까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괜히 남편의 원망과 화가 담긴 불똥이 저와 저희 친정 엄마에게로 튀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당신네 집안 지긋지긋해. 그놈의 돈. 우리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화목하고 사이가 좋았는지 알아?
졸지 이혼하고 엄만 저렇게 폐인 꼴이 됐어. 이게 다 잘난 당신 엄마 돈 타령 때문이 아니겠어? 내 장모님 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짐작하고 미리 발을 뺐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 당신 집안이 싫어서 당신과 헤어지겠냐고 물었을 때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내 혀를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나 당신이랑 장모님이 정말 원망스러워.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나랑 한 결혼이 후회된다는 소리야? 그게 지금 아이 앞에서 나한테 할 소리야. 이 모든 일이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데 원망하려면 어머님을 원망하던지 그런 어머님을 순식간에 내치신 아버님을 원망해. 왜 나를 붙잡고 그래? 당신도 뻔뻔하게가 장모님이랑 똑같이 닮았구나. 당신이나 장모님은 아무 잘못 없다 이 말이야? 웃긴다 정말. 장모님이야말로 돈 받으러 오셨으면 외상에 대한 얘기나 하시고 돈이나 받아가시면 될걸. 남자 얘기를 못하러 하신 거야. 난 그게 원망스럽다는 거야. 게다가 그 시위대 복장은 또 뭐야. 난 살면서 그런 창피는 처음 당해봐. 우리 아빠도 오죽하면 엄마랑 이혼하자마자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셨겠어. 여러모로 장모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입은 피해가 얼만지 당신이 알기나 해? 전 정말 황당할 뿐입니다. 저와 저희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바람을 피우라고 종용을 하기를 했나요? 식당에 공짜로 밥을 먹으라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꼬시기를 했나요? 더군다나 피해자는 저희 친정 엄마라고요. 엄마는 결국 그 200만 원을 받지도 못하셨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 엄마를 탓하는 게 너무나 못난 발상 아닌가요? 전 노력을 했어요. 남편이 불편해하기에 엄마에게 돈돈거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의를 줬고요. 그게 끝내 통하지 않기에 애끓는 심정으로 엄마와 잠시 연락까지 끊고 모질게 대했던 것도 저예요. 그러나 그런 엄마에게 저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한 건 분명 시어머니 아닌가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갈등도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서로 우리 엄마가 잘했네, 니네 엄마가 잘못했네 하다가 결국 저희도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지금 아이를 데리고 친정 아빠 집에 와 있어요. 아직은 엄마를 볼 자신이 없거든요. 엄마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한 것이 죄송하기도 하고 저까지 이혼을 하게 되니 남편 말처럼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한 마음이 들어 엄마와 또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참 불쌍한 팔자예요. 저희 아빠도 저와 제 아이를 애물단지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혼을 해도 멍청하게 했어. 재산 분할을 확실하게 했어야지. 꼴랑 그 쥐꼬리 같은 돈 나눠갖고 이혼당하고 여길 와? 니네 엄마 집으로 가라니까. 난 내 손주라지만 쟤도 별로 안 예쁘다. 보면 볼수록 박서방 닮아서 꼴도 보기 싫어. 수일 내로 얼른 단칸방이라도 구해봐라. 아니면 이사다리 난 다 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네 엄마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고 얘기를 좀 해보든가. 이런 식으로 저를 구박을 하시는데 저 정말 하루하루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둔 탓에 다시 직장을 구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녹록지가 않고요. 아이도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이라 혼자서 애 보랴 돈 벌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남편이 한 번씩 그리워지기도 해요. 전 남편을 아직도 정말 사랑합니다. 시어머님이나 저희 엄마 때문이라면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남편도 제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어머님과 저희 엄마의 싸움에 휘말려서 이혼을 성급히 결정해버리곤 지금쯤 후회란 걸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진지하게 재결합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남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시댁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면 아버님이 어머님을 다시 받아주시고 남편도 저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가 다시 재결합을 한다면 이전처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걱정과 여러 의문에 잠 못 드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